제가 그 솔루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귀국했을 때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택에 거주를 하니까,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다른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주지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해외 나가서 영구적으로 살 게 아니라 10년 뒤에 귀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국했을 때 있을 거주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책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흥미롭고 현실적인 상담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목에 보시면 명퇴 준비 명확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담 사례는 고객분께서 55세셨고요. 올해 2026년이죠. 올해 말에 명예퇴직을 준비하려고 계획하신 고객분이세요. 그래서 명예퇴직 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셨고요. 그러면 55세 명퇴 예정자이신 고객분에게 어떠한 재무 상담 해드렸는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한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부동산 자산으로는 경기도에 상가가 하나 있었고요. 시세는 한 4억 정도 하네요. 그리고 지방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요거에는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지방이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현재 가치를 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셨고, 월 임대 수입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네요. 이거는 상가에서 나오는 거겠죠. 금융자산은 명퇴 예정금이 약 1억 7천만 원. 통상 보통 재무제표나 자산 현황을 파악할 때 퇴직 예정금이라든지 명퇴 예정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는 않는데요. 55세시고 현실적인 퇴직을 앞두셨기 때문에 자산 내용에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퇴 예정금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퇴직 시점 기준으로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돼서 합치면은 한 4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 사주 3천만 원과 다양한 개인연금을 6,500만 원, 환급금 기준으로 6,5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자산 쪽에 보면 본인들이 거주하는 게 없어요. 고객분께서는 사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이 사택에 거주하고 있을 때의 장단점이 사실 명확해요. 장점은 주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재정적인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에요. 굳이 돈을 모아야 되나? 라는 인식이 잡힐 수도 있고, 부동산 마련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형성이 뜻대로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 고객분도 사택에 거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금융자산 쪽을 보시면 아직 우리 돈이 되지 않은 명퇴 예정금이나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택이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반환보증금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상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었다라는 얘기네요. 순자산이 약 10억 6천 정도 나옵니다.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한 5.5 대 4.5 정도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자산의 대부분은 뭐다? 아직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자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산 규모가 넉넉지 않다라는 게 또 여기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부채 규모가 3% 정도밖에 안 돼요. 재무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운용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무 상태를 통계청 기준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2024년도에 통계청 데이터인데 50대 순자산이 5억 1,1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우리 고객분이 10억 6천 정도 나오니까 와, 자산 형성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 돈이 되지 않은 걸 제외하면 6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통계청 이상은 따라잡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통계청의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라든지 광역시권 이외에 분 단위, 면 단위 소재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합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심권 기준으로 보면은 50대의 순자산은 약 2.5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억에서 15억 사이가 50대의 도심권의 평균 순자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계청 기준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명예퇴직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분께서 나름대로 이제 명예퇴직을 할 때 누구든지 한번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현금 흐름을 좀 조달할 건가를 미리 한번 이렇게 계획을 해보셨더라고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일단 개인연금이 180만 원씩 나오는 게 5년 동안 나오게 되고요.
15만 원씩 나오는 게 사망할 때까지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월 180만 원씩 나오는 개인연금은 5년을 수령하네요. 자, 지금은 최소 수령이 10년이죠. 그렇습니다. 저 연금은 2013년 이전의 상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게 금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은 옛날 상품이라 5년간 수령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월 금액이 커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는 195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을 받게 되면서요, 상가의 임대소득이 150만 원이 나오잖아요. 물론 세금을 아직은 고려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340에서 350만 원 사이의 연금액은 확보하고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세가 되면 개인연금이 월 150만 원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 연금 마찬가지로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연금 수입이 245만 원이 돼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가 15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정도면은 부부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5년 뒤에 180만 원짜리 연금이 끝나죠. 그렇습니다. 이 연금이 종료가 되게 되면 개인연금은 65만 원으로 떨어져요. 상당히 갭 차이가 크죠. 이때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을 수령해서 IRP 계좌로 수령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운용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의 전략이 달라져야겠네요. 그 다음에 10년 차가 되는 이제 65세가 되면, 이때 되면 이제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십니다. 부부 합산으로 약 한 200만 원 정도 수령이 좀 예측이 되고요. 맞벌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은 낮은 금액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본인의 국민연금일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붙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 340에서 400 사이는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분은 명예퇴직 하시고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바로 은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권에 해외로 나가셔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 배우자분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인분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다른 아시아권으로 가셔가지고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일부 또 생활비는 충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이 상가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한국어 학원 운영소득,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해외 나가 계시기 때문에 상가 보유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리고 명퇴자금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건가에 대한 포인트, 퇴직연금이 운용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위한 재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고객분께서 상담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부분이 명퇴금을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서 자본소득을 만들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크셨고요. 두 번째는 상가를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 그리고 이걸 매도해야 될까요?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증여 전략도 고민하셨어요. 일단 자녀분들이 20대 초중반 자녀가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다 취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증여 시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살펴보고 55세 명퇴를 앞두신 고객분께 어떠한 솔루션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솔루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귀국했을 때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택에 거주를 하니까,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자마자 다른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주지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해외 나가서 영구적으로 살 게 아니라 10년 뒤에 귀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국했을 때 있을 거주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귀국 시에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좀 자산이 넉넉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명확한 재무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목표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지방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이 얘기는 이제 연세가 좀 많다라는 얘기죠. 부모님 의료비라든지 간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형제 자매님들끼리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어찌됐든 본인도 일정 정도의 금융자산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자산에서 비중이 큰 상가에 대한 입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가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매도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상가의 입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배우 수요가 너무 좋은 지역이었어요. 주변이 이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가였고, 단점으로는 이제 상가가 노후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억 정도의 시세 그리고 임대료 수준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상가의 장점은 이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축 상가보다는 임대료가 낮을지언정 주변의 배우 수요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입지가 괜찮으니 가격에 대한 하락 방어 요소도 충분히 탁월할 것으로 봤고요. 10년 정도 나가 있는 동안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기에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가를 제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건물을 봤을 때에도 대부분이 학원들이 이제 입점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누수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런 좀 골치 아픈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학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반대로 이제 단점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의 어떤 유지 보수 문제일 거예요. 이제 노후화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즉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해외 체류해서 다시 귀국했을 때 발생하면은 모르겠지만 해외 나가 있는 동안에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귀국했을 때는 한 30년 차가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지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케이스에 대한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 매매 전략에 있어서 10년 후 귀국한 다음에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은 지금 갭 투자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건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저 상가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테니 지금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자산이 넉넉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 보시면은 이제 명태 자금으로 갭 투자. 어차피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 주요권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냉정하게 자산 규모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세율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귀국했을 때 상가를 매도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밀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율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명태금 1억 7천만 원 중에서 일부 현금 보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정하게 봤던 거는 현금 1억과 전세금 해서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 갭은 1억 정도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어찌됐든 귀국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년 동안의 부동산 상승률에 대한 변수는 제거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메리트로 봤고요. 단점으로는 상가가 매도될 때 그 시점에 상가 매도 지연이 일어나면 전세 반환 보증금을 좀 밀어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차선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가의 월세를 가지고 본인들이 주거를 월세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솔루션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상가를 매도하고 그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자금이 좀 남아주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그래서 4, 5억대 정도를 타겟팅을 했을 때 25평 정도의 기준으로 경기도권에서는 뭐 군포, 부천,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자, 이 정도 라인이 될 거고요. 더 양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더 주변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주택을 먼저 매수하는 갭 투자를 하는 1차적인 솔루션을 드렸던 케이스고요. 그 현금 흐름 전략은 잘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가소득과 연금소득, 그 다음에 한국어학원 운영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충당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금소득이 끝났을 때 상가소득과 남은 연금소득,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한국어학원 어느 정도 생활비 충당하는데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이때 시점에 활용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소액을 수령하는 전략입니다. 퇴직금이 먼저 나오는 10년에 대한 기간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좀 소액으로 수령하는 게 일단 가장 알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격적으로 수령하는 거를 뒤로 미루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이 부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점 상가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국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상가의 월 임대소득을 대체를 해주면서 상가 보증금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소득, 그 다음에 퇴직금을 이때부터 퇴직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고 물론 이제 사망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은퇴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퇴직하고 나서 5년 동안에는 어떻게 운용할 거고, 그리고 5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연금 수령 전부터 5년 정도는 가장 좀 적극적으로, 그 대신에 이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는 좀 지양을 했고요. 30%는 원리금 보장형, 50%는 시장 중심으로 분산 투자, 그리고 20%는 초과 수익을 위한 분산 투자로 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봤고, 그리고 5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때의 운용 전략에는 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의 30%, 지수형 운용을 확 떨어뜨려서 20%로 낮추고요. 50%는 월 배당형 ETF로 운용을 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월 배당형 ETF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ETF가 있고요.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있어요.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를 해줄 거냐, 그거를 지수형 수익률로 해지를 한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셨던 증여 시점은 가장 이제 후발 주자로 두었어요. 그래서 아예 증여 자산을 좀 분류를 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60대 자산관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부의 몫과 자녀의 몫을 구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의 몫에 대한 부분을 증여 자산을 아예 지방 아파트와 개발 예정인 토지 자산, 이거는 우리가 증여 자산으로 보자. 그래서 시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자산의 형성으로 보자.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거주하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이제 매도해서 그 자금을 증여 자동으로 쓰고, 그 다음에 토지가 개발된다라고 해서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매도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상속으로 하는 게 좀 절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여를 빨리 하면 자녀한테는 좋겠지만요, 오히려 그게 부부한테는 더 짐이 될 수도 있고 자녀한테도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증여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찌됐든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증여 부분들은 가장 뒷단으로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분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은퇴 친화적인 위험관리 리모델링 전략이에요. 금융자산의 규모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요. 일회성 진단금의 보험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진단금이 억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죠. 보통 3천만원, 진짜 많아야 5천만원 이 정도를 구성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실손의료비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치료비거든요. 그 치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비가 아니에요. 비급여 치료비죠. 실비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안 좋아지는 영역이 뭐가 있어요?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급여에 대한 치료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진단금으로 다 커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니까. 요즘에는 통합치료비라든지 이런 치료비에 대한 보험들이 꽤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간병이라든지 재가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나 재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은퇴를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도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은퇴 친화적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할 필요도 있다. 오늘 상담 사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상담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